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17만 8,164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3만 9,682명, 완치 395만 3,519명으로 집계되어 3.3%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4,000명대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검사 대비 양성률이 3.05%로 떨어졌습니다. 해당 수치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안전한도 5%보다 낮은 수치이며 이는 코로나가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때 양성률 49% 이상이었던 6월부터 7월과 비교하면 양성률이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러한 결과로 인해 또다시 부주의하고 안일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의 성과를 유지하고 향후 사례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관은 정부가 코로나 대응 방식을 다운스트림에서 업스트림으로 역량 강화를 할 때라고 확신했습니다. 정부는 1차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도 중앙 집중시 격리를 늘려 중증 환자들을 격리 응급실에서 치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대중적 백신 접종은 지속하면서도 병원의 침대, 산소, 의료 장비를 늘리고 예비 의료 인력을 배치하고 원격 의료 서비스를 통해 자가 격리 환자 중에도 진료를 볼 수 있게 해야 인도네시아가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코로나 백신 증명서 보안과 관련되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는 가운데 보건부는 신규 코로나 대응 앱은 보안에 매우 안전하다고 보장하였습니다. 해당 앱의 데이터 보안은 공기업부, 정보통신부, 보건부와 같은 국가보안시설에서 같이 관리되고 있어 자료 유출의 가능성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타국의 도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며 자국에서 관리되고 있어 백도어의 염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관계자는 코로나에 대응하도록 만든 최적의 앱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아무런 염려 없이 활용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피스 대학의 역학교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지 개방은 코로나 뮤변이 확산의 주범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앞서 창조경제부는 발리, 토바호수 등을 포함한 18개의 주요 관광지를 개방할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수는 뮤변이 확산 모습이 델타 변이 확산 모습과 유사하다며 특히 뮤변이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2차까지 했어도 돌파 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델타 변이 보다 더 강력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뮤변이 바이러스가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관광지를 외국인들에게 개방하는 순간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단시간에 코로나 염기서열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어 델타 변이 확산 때처럼 염기서열 분석이 감염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였습니다. 관광지 개방에 대한 조건은 아직 논의 중이며 최종적으로 보건부에서 결정할 예정이지만 세계적인 뮤변이 확산 추이를 확인하며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교수는 말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생명보험협회는 2021년 상반기 사망 청구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한 달간 청구 건수는 총 7조 8,400억 루피아로 전년 동기 대비 42.6% 증가하였고 진료에 따른 보험료 청구는 총 5.4조 루피아이며 이 중 3.7조 루피아가 코로나 관련 청구 건수였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이 지급한 상반기 청구 건수는 전년 상반기 대비 6.1% 증가한 74조 6,600억 루피아입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인구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생명보험사들의 전체 상반기 총수입은 104조 7,200억 루피아로 전년 상반기 대비 17.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령 파푸아는 서부 파푸아주와 파푸아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 파푸아주를 나눠 중앙 파푸아주와 북부 파푸아주로 구분할 예정이라고 내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내무부 장관은 파푸아주가 국가 예산의 2.25%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주에서 8번째로 큰 세금을 가진 지역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파푸아의 인구는 500만 명 미만이지만 1200만 명이 넘는 남부 수마트라 지역보다 더 큰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푸아에 주를 증설하는 이유는 파푸아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파푸아 섬은 자바섬보다 크지만 행정구역은 2개로만 나누어져 있어 자바섬의 4개 구역보다 적습니다. 이에 따라 한 개의 행정구역이 많은 지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균일한 지역 발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파푸아주 증설 관련 정치, 법률 안보 조정은 10월 19일까지 정부 규정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파푸아에는
세계 3%인 1,600만 톤의 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제 기술이 없어 국가 간 금거래 시 주로 싱가포르 금거래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거래 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순도 99.9%의 금괴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무역 수지는 흑자로 기록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5% 증가하였고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4.29% 증가하였으며 무역 수지는 23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만디리 은행의 경제학자는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수출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확진자 및 사망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실적은 높게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의 가장 큰 원인은 석탄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중국의 호주에 대한 무역 견제로 인해 호주에서 거래되던 석탄량이 인도네시아로 넘어오며 인도네시아는 호황을 맞았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인도네시아 수출 실적뿐만 아니라 외환 보유고도 증가시키고 있으며 2021년 8월 말 인도네시아는 역대 최고 외환 보유고를 기록하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충분한 외환 보유고는 루피아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뒷받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수입량은 전월 44.44%보다 0.15% 하락한 44.29%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사회활동 제한 정책으로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조업의 구매관리 지수도 50대 미만에 머물러 있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77.3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주식에 유입된 해외 자금이 9월 첫째 주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9월 6일부터 9일까지 거래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단 4일 만에 8,100억 루피아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국영증권과 8,500억 루피아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주식이 해외 자본에 의해 거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국영증권과 주식으로 유입된 해외 자본금은 총 32조 8,800억 루피아에 달합니다. 해외 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 가치가 하락한 루피아의 회복이 일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재무부의 금융이용지수를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도 해외 자본 유입을 이끄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국가부도 위험지수라고도 부르는 5년 만기 신용구도 스왑 프리미엄 지수가 9월 3일 66.33에서 9월 9일 기준 67.09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1,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국채의 지급 보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로 6만 7천 달러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구도 스왑 지수는 18.74로 안정적이지만 우리나라도 2012년에 해당 지수가 169.38로 치솟아 당시 브라질, 말레이시아보다도 국가부도 위험이 높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등 6개국의 자국민에게 잠재적 테러 위협에 주의하라는 경고를 발령하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6개국의 자살폭탄 테러의 위협이 증가하였으니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될 종교시설과 인구 밀집 지역에 접근하지 말 것을 자국민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스가 총리는 일본 국민들에게 해당국의 현지 언론 뉴스와 정보에 주목하여 테러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여기에 해당하는 각 국가의 외무부에 발표한 테러의 구체적인 시간이나 테러 위협에 대한 정보 출처를 공개하지 않았고 각 국가의 외무부도 증가된 테러 위협에 대해 수집된 정보나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경고에 인도네시아 외무부의 대변인은 직면한 테러 위협에 대한 수집된 정보가 없다고 일축하였습니다. 태국 경찰 부대변인도 태국 보안국에서 일본이 언급한 잠재적 테러 위협에 대한 수집된 정보도 없고 일본 정부로부터 테러 경고의 발신지에 대한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외무부에서도 테러 위협이 증가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일본 정부의 테러 위협 경고를 일축하였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경찰청 직속 대테러 부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테러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장악 이후 인도네시아 제마 이슬라미아 테러범의 활동이 재개했다는 정보를 수집하여 11개 주에서 53명의 테러범 조직원을 소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일본 외무성의 발언으로 인도네시아 대테러 부대는 테러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였고 일본이 진술한 정보의 출처가 무엇인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인도네시아 법인은 투자조정부를 통해 40억 루피아 상당의 의료기기 형태의 구호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김윤수 대표는 코로나 대유행 동안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삼성을 비롯한 많은 당사자들의 책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해당 기부는 인도네시아의 한 일원이 된 삼성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도리의 한 형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투자조정부 장관은 삼성전자가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를 표하며 이번 지원은 코로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정부와 기업들의 협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투자조정부 외에도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협의회를 통해 산소 발생기, 개인보호구 등 약 9만 달러를 기부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산업협회에도 약 1만 달러의 의료기기들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왼쪽 핸들을 사용하고 도로의 오른쪽으로 주행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오른쪽 핸들을 사용하며 도로의 왼쪽으로 주행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오른쪽 핸들을 사용하는 것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데요. 오른쪽 핸들을 사용하는 국가들은 유럽 공건 시대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 공건 시대에는 도로와 체계적인 군대가 양성되던 시대입니다.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인 군인들은 적 부대와 만나게 되면 오른쪽으로 검을 휘둘러야 적을 쉽게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공간을 확보하여 왼쪽 편으로 행군하게 되었습니다. 기마병의 경우에도 칼집은 허리 왼쪽 편에 있기 때문에 발을 들어 말을 타고 내릴 때 왼쪽 편에서 진행되어야 발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왼쪽 가장자리에서 타고 내리게 되었고 많은 군인들이 오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좌측 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400년간 식민지로 있었던 인도네시아는 1596년부터 좌측 통행을 보편화하기 시작되어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네덜란드는 우측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1800년대의 나폴레옹에 의해 유럽 곳곳이 점령된 이후 나폴레옹의 영향을 받게 되어 대부분의 유럽은 우측 통행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